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삶은 달걀을 먹는데 안쪽이 녹색을 띠고 있어요. 상한 걸까요? 그냥 달걀을 너무 오래 삶아서 그런 거예요. 이 현상은 흰자에 있는 얇은 층의 황과 노른자에 있는 철분 때문에 발생해요. 이 화학물질의 혼합물은 검은색이지만 노른자에 아주 얇은 층이 섞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변해요. 이 녹색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안전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완벽한 미소를 얻기 위해 치즈라고 말하죠. 하지만 19세기에는 달랐어요. 사진작가들은 모델에게 푸른이라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입을 오므린 오리 같은 표정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표정이 사진을 찍을 때 점잖은 모습이라고 여겨졌어요. 딸기는 심지어 베리로 여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위과 혹은 더 나아가 복합과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딸기에 있는 아주 작은 갈색 혹은 흰색의 것을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 과육에 붙어있는 개별 과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이런 오해가 시작됐을까요? 그건 수백 년 전 딸기가 스트로베리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시작됐어요. 하지만 식물학자들이 이 실수를 정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는 종종 실제 우주 탐사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사가 공상과학 영화를 본 후에 시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29년 영화 달의 여인은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카운트다운을 소개했어요. 나사는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1969년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신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용도도 있어요. 매번 발사할 때마다 대규모의 팀이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동시에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과를 볼 때 입맛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정보가 있어요. 보통 8월에서 11월경에 수확되는 반짝이는 슈퍼마켓의 사과는 뜨거운 왁스로 덮인 다음 뜨거운 공기로 말려서 차가운 저장고로 보내집니다.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신선해 보이기 전까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기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코를 막고 콧노래를 불러보세요. 공기를 위한 출구가 없어서 어떤 소리도 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린랜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은 놀랍게도 97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합니다. 캘리포니아의 2배 크기예요.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 거대한 지역에는 40명의 영구 거주민만이 살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입냄새가 문제라고요? 보통은 껌을 선택하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오이는 훌륭한 천연 해결법이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껌과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오이는 침 생산을 자극하도록 도와요. 하지만 다른 냄새 퇴치제와 다른 점은 수분 함량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원치 않은 음식 조각을 씻어내는 것도 냄새를 유발하는 건조한 입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는 Z가 알파벳의 맨 마지막으로 합류한 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J였습니다. 오래전 1524년에 한 이탈리아 문법학자가 I와 J를 분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어요. 둘이 함께 하나의 모음이었다가 나중에 J는 Y처럼 들리는 자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633년이 되어서야 영어 문법책에서 J의 적절한 사용을 설명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파벳에 입력됐어요. 최초의 진공청소기는 1901년에 발명되었는데 캠핑카 크기였고 그것을 작동하는데 4명이 필요했어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도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 말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말의 뒤처리를 하는데 사용됐을 거예요. 머지않아 사람들은 집을 청소하는 더 쉬운 방법을 발견했고 1910년에 최초의 휴대용 진공청소기가 발명되었습니다. 만약 돼지처럼 땀을 흘린다는 말을 들었다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돼지는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칭찬에 더 가까워요. 모든 돼지는 땀샘 없이 태어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원한 웅덩이나 진흙탕을 찾는 거예요. 우산은 약 4,000년 전에 발명되었고 여성들만이 사용하도록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우산의 원래 목적은 태양을 가리는 것이었고 패션 액세서리로 쓰였어요.
18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남성들도 우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방수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965년에 최초의 개 우산이 발명되었다는 거예요. 치과 의사들은 여러분이 단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솜사탕이 치과 의사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놀랄 거예요. 존 C. 워튼은 치과 의사이자 제과사였는데 환자들에게 치료 후 간식을 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환자들이 더 자주 오도록 하기 위해 간식을 줬는지도 모르죠. 이론적으로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고 중력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시속 100km로 운전하면 우주까지 가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걸 실현시키세요, 일론 머스크. 구름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늘에서 쉽게 떠다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름은 45만 킬로그램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름이 여러분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건 저 위의 공기는 더 가볍고 아래에 있는 건조한 공기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물에 뜬 기름을 관찰할 때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하거나 피곤해서 하품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낮에 더 자주 하품을 하지만 몸이 정신을 차리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근육을 스트레칭해서 뇌로 가는 흐름을 식혀줘요. 연구원들은 하품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종의 동물에서 뇌의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뇌가 클수록 하품은 길어져요. 여러분은 얼마나 길게 하품을 하세요? 비디오 게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게이머에게 뇌의 회백질을 증가시킵니다. 이건 근육 조절, 기억, 지각, 공간 탐색을 통해 뇌 연결을 증진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뉴욕의 한 의료센터의 실험은 3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한 외과 의사들이 게임을 하지 않은 의사들보다 37% 더 적은 실수를 했고 27% 더 빨리 작업을 수행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나요? 우주 부츠를 신으세요. 우주에 있을 때 인간의 몸은 최대 3%까지 자랄 수 있어요. 지구에서 사는 동안 우리 척추는 중력에 의해 압축됩니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감압으로 척추 디스크가 확장되어 척추가 길어질 수 있어요. 소는 서 있는 동안 완전한 렘 수면을 취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건 소의 조상들이 포식자를 피하도록 도와준 진화적 특성이에요. 소는 서서 낮잠을 자다가도 필요할 때 재빨리 도망칠 수 있어요. 누워서 잘 때만 완전한 렘 수면을 취합니다. 소는 4시간만 자면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미뢰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35%는 슈퍼 테이스터로 여겨집니다. 남성은 15%에 불과해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피자에 파인애플을 선호하나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잠자는 동안에는 재채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요. 몸이 쉬는 동안 재채기를 하게 하는 신경도 역시 쉽니다. 자는 동안 뇌는 일반적으로 재채기를 일으키는 자극적인 감각이나 간지럼을 무시해요. 우리 달력은 한때 2월에 끝났었어요. 달력의 마지막으로 추가된 달이 2월이었거든요. 한때는 1년에 304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달을 추가할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음력을 따랐습니다. 시저는 음력이 계절과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천문학자들을 고용해서 태양 연도를 기반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교묘해졌고 사기를 치기 위해 기술을 이용하죠. 그들은 차 안에 이상한 봉투나 후드 위에 올려둔 다른 기이한 물건을 이용해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를 목표로 삼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늦은 저녁이에요. 여러분은 슈퍼마켓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잠그고 쇼핑하러 가요.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앞유리 와이퍼 중 하나에 셔츠를 감아놓은 걸 봐요.
만약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앞유리에서 옷 조각을 빼려고 멈추지 마세요. 대신 가능한 빨리 차를 타서 몰고 떠나세요. 밝은 곳을 찾고 가급적이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멈춰서 셔츠를 빼서 버리세요. 이것은 범죄자들이 홀로 있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교적 새로운 속임수예요. 셔츠나 다른 상당한 크기의 천 조각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게 하죠. 이러는 사이 그들은 여러분에게 몰래 다가갈 수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만약 쇼핑백이 있다면 트렁크도 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도둑에게 취약해지고 여러분이 빠르게 행동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방을 차에 얼른 넣고 나중에 안전할 때 정리하세요. 등골이 훨씬 더 오싹해지는 경우는 여러분이 자동차에 돌아왔을 때 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 잠갔으니까 누군가가 침입했던 걸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보안을 기억하고 즉시 출발하세요. 그러고 나서 봉투를 열지 않고 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에 뭔가 나쁜 게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호기심에 앞서 결국에 그걸 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안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 차의 보안을 테스트해봤는데 미흡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시다시피 당신의 차는 쉽게 침입이 가능합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시길 바라며 그 대가로 저희가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건 다행이니까 봉투는 버리고 메시지는 무시하세요. 사기범들에게 돈을 지불하면 그걸 다시 하거나 심지어 더 나쁜 걸 시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서비스에 가서 보안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거나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넷 위의 물병은 여러분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표시예요. 앞유리 와이퍼에 끼인 옷처럼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의도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나 상대적으로 크고 방해되는 물건을 치우려고 나오지 않고 바로 집으로 운전한다 해도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동차 후드에 병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차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운전해가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위험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 차를 검사하거나 추적기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가서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낯선 사람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폰을 주면 급하게 받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을 보세요. 의심스럽거나 불친절해 보이면 요청을 좋게 거절하는 게 좋아요. 사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폰을 주고 여러분이 카메라를 켜면 고장나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진 속 이미지가 깨져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폰을 돌려주면 여러분이 폰을 망가뜨렸다고 몰아세워요. 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자극받지 않는 게 좋아요. 침착하게 나오세요. 이런 것에 속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도둑들은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 문에 광고 전단, 신문 또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문간에서 종이 한 장이나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얇은 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물건들 중 하나를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는다면 도둑들은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도둑들은 들어가기 쉬운 건물과 아파트에 표시를 해둬요. 결국 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즉시 당장 없애버리세요. 만약 전단지나 책갈피가 하루나 이틀 동안 문에 걸려 있다면 도둑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려주게 돼요. 물론 이게 진짜 광고 스티커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필요하죠. 전단지 외에도 집이나 아파트 문에 숫자, 십자가 또는 다양한 기호와 같은 이상한 표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도둑들이 침입하려는 집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그림이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퇴근길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걸 알아차려요. 이상하네요. 최근에 가득 채웠는데 말이죠.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에 가스 누출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는 동안 강도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물건들을 훔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유소에 가게 하려고 고의로 여러분 차에서 연료를 빼낸 거죠. 여러분을 붙들어 놓고 집을 털 시간을 버는 거예요.
만약 최근에 연료를 분명히 주입했고 가스가 빠져나간 거라면 이웃들에게 전화해서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를 감시해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도둑들이 여러분을 집에서 유인해내기 위해 사고를 꾸밀지도 몰라요. 제발 속지 마세요. 만약 실제로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항상 119에 전화하는 게 좋아요.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침묵을 지키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 조심하세요. 만약 그게 여러분을 자주 괴롭히기 시작했다면 그건 집이 이제 도둑의 표적이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도둑들은 여러분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택시에 탈 때는 항상 택시 미터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자리에 앉았는데 기사님이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면 바로 내려서 다른 차를 부르는 게 좋을 거예요. 미터기가 없으면 일반 요금보다 훨씬 더 많이 청구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현지인이 아니라면요. 주간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견인 서비스를 불렀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견인차가 왔고 운전기사가 도움을 주겠다고 해요. 정중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최선이에요. 물론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지만 적어도 바가지는 안 당할 거예요. 외진 곳에 발이 묶인 안타까운 운전자들을 이용하는 견인 업체도 있어요. 이 친절한 낯선 사람은 보통 요금의 2배를 지불할 때까지 여러분의 차를 인질로 삼을지도 몰라요. 도움의 손길을 뻗어 도착한 견인차가 여러분이 부른 견인차인지 잘 모를 경우 다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번호판을 물어보세요. 주차 장소를 고를 때 여러분의 차보다 더 큰 차 옆에 대는 건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여러분을 순식간에 차 옆에 있는 밴이나 트럭 뒤에 숨어있는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행의 대표라고 할 때 은행 직원들이 여러분의 비밀번호나 여러분의 폰에 보내진 일회성 코드를 포함한 여러분의 계좌 정보를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그걸 물어본다면 전화를 끊고 은행에 전화를 직접 거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거세요. 은행 카드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전자지갑으로 지불하는 게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방법이에요. 만약 회사가 기프트카드, 바우처 또는 온라인 뱅킹 앱을 통해 다른 은행 카드로 이체하라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결제해달라고 한다면 사기범이 떴다는 큰 위험 신호로 표시해두세요. 진짜 회사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으며 나중에 전자수표도 제공해 줄 거예요. 여러분은 사하라 사막의 중심부에 있어요. 여러분은 마라톤에 참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만나는 지점까지 950km를 걸어가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탁 트인 바다, 남극 대륙의 얼어붙은 땅, 아마존의 정글 등 다 가봤죠. 이제는 뜨거운 사막 차례예요. 모든 여정의 성공의 열쇠는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물품들로 가득 찬 큰 배낭을 가져가요. 마른 나뭇가지를 잘라내기 위한 작은 도끼, 나침반, 침낭. 사막에서는 연결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GPS에 의존할 수 없어요. 성냥, 구급상자, 정수용 정제, 손전 등입니다. 또 스카프, 반다나, 모래로부터 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밀폐된 안경, 그리고 온몸을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옷이 필요해요. 우비나 텐트도 유용할 거예요. 모래와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같은 이유로 장갑도 챙기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몸은 많은 에너지와 액체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희박한 것들이죠. 다이어트 바 또는 말린 과일이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물도 많이 필요해요. 아주 많이요. 큰 용기 하나보다 작은 병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것이 더 안전해요. 이 큰 용기가 손상되면 물이 부족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병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배낭이 가득 찼어요. 이제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여러분을 사막 한가운데로 데려다 줍니다. 우선 수분크림으로 콧구멍을 촉촉하게 해요. 이건 점막이 마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뜨거운 공기는 여러분의 코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귀중한 수분을 잃지 않게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돼요.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춥니다. 낮에 이렇게 더운 곳을 여행하는 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땀을 흘리기 시작할 거고 수분을 많이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물 비축량은 제한적이죠. 여행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과 밤이에요. 이때는 추워져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좀 더 움직여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래된 쓰러진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차양을 묶어요. 그늘을 만들었군요. 즉, 잠잘 곳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지도를 펼쳐 나침반을 꺼내요. 그런 다음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더 쉽게 탐색할 수 있게 사막 풍경을 연구하죠. 물을 마시고 싶지만 참아요. 몸을 생존 모드로 만들기 위해 24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잠이 들어요. 얼굴로 모래가 불어와요. 일어나니 모래 폭풍이 다가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근처의 나무가 곧 부러질 것 같아요. 폭풍우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급하게 피난처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안경을 쓰고 스카프를 머리에 묶고 호흡이 편하도록 촉촉하게 적십니다. 스카프가 없다면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거예요. 몸의 모든 부분은 옷으로 보호되어야 해요.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엄청난 속도로 피부에 부딪혀요. 보호 장비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그게 느껴져요. 근처에 숨을 수 있는 쉼터가 없어요. 그건 큰 돌, 나무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언덕을 찾아야 해요. 폭풍우가 치는 동안 모래 알갱이들은 날아갈 뿐만 아니라 땅에 튀어 서로 부딪혀요. 언덕 위에 올라가니 대부분의 모래 알갱이들이 경사면을 따라 떨어졌고 여러분은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고지대로 올라가야 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잃고 있어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바람을 등지고 뒤로 걸어야 해요.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작은 모래 언덕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여러분은 텐트를 몸 주변에 두르고 기다립니다. 피곤해서 다시 잠이 들죠. 몇 시간이 지나 눈을 뜨니 정적이 흐르네요. 폭풍이 끝났어요. 텐트를 치우고 모래를 털어내고 영역을 조사합니다.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태양이 더 이상 따뜻하지가 않아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와 함께 나침반을 꺼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모래폭풍이 주변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익숙한 랜드마크가 없을 때는 지도를 사용하여 탐색하기가 어려워요. 경로를 이탈해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겐 물과 음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기 시작할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에너지와 비축량을 낭비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나침반과 지도를 보고 동쪽으로 가기로 결심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라톤을 완주할 거예요. 밤은 꽤 춥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여러분은 온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폭풍우 동안 성냥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다 앞에 마른 나무를 보게 돼요. 나뭇가지 중 일부를 잘라내어 그것들을 배낭에 묶어요.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은 모래 위에 표식을 남겨요. 나뭇가지에 천조각을 묶은 것들을 땅에 박아놨죠. 이러면 여러분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새벽이에요. 햇볕이 따가워요. 여러분은 다른 나무를 찾아 텐트를 이용하여 그늘을 만들고 물을 마시고 잠들어요. 밤에 여러분은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다시 사막을 돌아다니죠. 길을 잃은 것 같네요. 물이 계획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에너지바를 먹는데 여러분의 몸은 훨씬 더 많은 물을 요구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침착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에너지를 고갈시켜요. 여러분은 사막이 여러분의 집이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힘과 자신감을 줘요. 오래된 건물의 폐허를 발견하고 그 그늘에 몸을 숨기죠. 그 다음 나뭇가지를 한 무더기 쌓아넣고 거울로 불을 피워요.
구조대원들이 연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불이 필요해요. 안타깝게도 하늘을 날고 있는 헬리콥터는 없네요. 다음 날 밤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한 병만 남은 걸 알게 되죠.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가능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게 여러분을 힘 빠지게 만들어요.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보급품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이 트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보고 구름을 찾아 그 방향으로 가죠. 구름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곧 태양이 너무 뜨겁다는 걸 알게 되죠. 또 그늘을 만들어요. 지쳐 누워서 빨리 잠듭니다. 태양이 위치를 바꿔서 여러분을 똑바로 비추고 있어요. 더위 때문에 잠이 깨버렸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일어나서 바위나 초목을 찾아봐요. 풀, 식물 또는 덤불에서 약간의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비가 온 후에는 습기가 돌 밑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집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정갈, 뱀, 그리고 거미가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동물이나 곤충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래를 볼 필요가 있어요. 동물들은 항상 물이 있는 곳을 향해 가니 여러분은 그걸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정말 잘 살펴보세요. 그 흔적들이 치타나 아프리카 들개들의 흔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약해져서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동물들을 발견하고 동물들이 먼저 물을 마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발자국을 몇 개 찾았어요. 점박이 하이에나 한 무리가 멀리서 걷고 있어요. 천천히 하이에나를 따라가요. 여러분을 오아시스로 인도해주네요. 여러분은 하이에나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두어 시간을 기다려요. 마침내 하이에나들이 그곳을 떠나고 여러분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정화제를 물에 넣는 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어쨌든 물을 마셔야 해요. 어차피 이 이상 더 나빠질 수 없거든요. 또한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은 지쳤고 많은 액체를 빨리 처리할 수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 마셔요. 이걸 몇 시간 동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다음 먹고 병에 물을 좀 부어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고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다시 잠이 듭니다. 무슨 소리가 여러분을 깨워요? 헬리콥터네요. 여러분 바로 위를 날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지만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하네요. 불을 지피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헬리콥터가 떠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울을 꺼내 햇빛을 비춰 헬리콥터를 향하게 해요. 구조대원들이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은 구조됩니다. 일반 성냥을 방수 성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냥의 매니큐어를 얇게 바르고 말리세요. 일단 완성이 되면 성냥은 물에 떨어뜨려도 불이 붙을 정도로 충분히 마른 상태일 겁니다. 만약 겨울에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는데 목이 마르다면 눈은 먹지 마세요. 눈에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도 못할 거예요. 또한 눈을 먹으려고 할 때 많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더 위험한 건 체온이 낮아져서 몸이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코요테나 늑대를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지 마세요. 동물을 마주본 채로 천천히 후퇴하세요. 하지만 이건 동물이 한 마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무리를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둘러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무를 향해 뒤로 물러서다가 나무에 등을 기대세요. 그런 다음 적절한 순간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나무로 올라가세요. 따뜻한 모피 코트나 패딩보다는 여러 겹의 옷이 체온을 더 잘 유지시켜줍니다. 공기가 껴입은 옷 사이에 갇혀서 단열 효과를 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거든요.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땅바닥에서 바로 주무시지 마세요. 임시침대로 나뭇가지와 잎을 층층이 쌓거나 나무 사이에 해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땅이 차가워지거든요. 불을 지핀다고 해도 자는 동안 불이 꺼질 수 있고 땅이 체온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할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 위에 계시군요. 음식도 없고 어망도 없고 배가 고프네요. 원래 3시간만 배를 타기로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신발끈과 핸드폰, 시계, 열쇠 등 모든 물건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들이오는 그림자는 물고기를 유인하고 반사되는 물체는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열쇠를 신발끈에 묶어서 낚싯대로 사용하세요. 비록 물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활동은 탁 트인 바다에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짧은 명상은 공황 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뇌는 빠르게 진정되고 공황 상태가 흐릿해지게 될 겁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에든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통나무로 횃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통나무를 수직으로 놓고 꼭대기에 깊은 별 모양을 새기세요. 그 안에 마른 풀, 나뭇잎, 막대기를 안에 넣고 모두 준비되면 통나무에 불을 붙이세요. 최대 3시간 동안 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무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만약 화가 난 회색곰을 만난다면 절대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여러분을 쉽게 앞지를 수 있거든요. 대신 움직이지 말고 누우세요. 회색곰은 보통 위협을 발견했을 때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곰은 보통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회색곰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맞붙는 게 불가피하다면 뒤로 천천히 물러나서 곰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곰 스프레이가 없다면 후추 스프레이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뿌리면 곰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고 겁을 줘서 곰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닐 수도요. 숲에서 찾은 열매나 버섯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고 배를 채워야 한다면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의 안쪽 껍질을 드세요. 더 부드러운 흰 속을 먹기 위해서는 칼을 사용해 거친 겉껍질을 잘라내야 합니다. 껍질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삶을 수도 있고 아삭아삭한 간식을 만들기 위해 직화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배가 고프다면 개미를 드셔도 됩니다. 가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영양가가 높거든요. 만약 시계가 없다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가 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자신을 향하도록 손을 들어주세요. 손가락은 태양과 수평선 사이에 두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손가락 한 개는 약 15분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을 잃어서 신호를 보내려고 불을 지펴야 한다면 많은 양의 소나무 잎, 삼나무 가지, 솔방울, 필요 없는 고무 소재 물건 등을 태우세요. 불에서 검은 연기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럼 먼 곳에서도 그 연기를 볼 수 있겠죠? 만약 사막에서 물은 없지만 음식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를 거예요. 몸에서는 음식을 소화하려면 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적은 양의 물을 다 쓰게 될 거예요. 사람은 물보다 음식 없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숲에서 더러운 물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그 물로 병을 채우고 걸러내서 식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수를 하려면 거즈나 옷으로 끈을 만들어주세요. 한쪽 끝을 더러운 병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을 빈 병에 넣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순물은 병에 남아있고 깨끗한 물은 끈을 통해 빈 병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이킹을 가기 전에 일반 신발끈을 파라코드 신발끈으로 교체하세요. 밧줄이 모자르다면 이 끈으로 몇 미터 정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옹기를 만들어낼 것이 없다면 땅에 마른 잎과 풀을 옷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낮에는 최대한 움직이지 마세요. 그늘을 찾거나 잡동사니로 그늘을 만들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걷는 동안 에너지를 훨씬 덜 소비하고 수분도 덜 쓰게 될 겁니다. 이는 열사병의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얼음을 깨고 떨어졌다면 수영장에서 하듯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얼음 위에 손을 올려놓고 팔로 몸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 얼음이 갈라져서 다시 물속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팔을 얼음 표면과 평평하게 뻗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야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 수평 자세에서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다리를 흔들어 보세요. 얼음 위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싣지 말고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불을 지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2개의 구멍을 나란히 파고 그 사이에 작은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한쪽 구덩이에 불을 피우세요. 바람은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고 2번째 구덩이를 통해 공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은 몰래 불을 피워야 할 때도 유용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런 불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뽁뽁이를 버리거나 터뜨리지 말고 하이킹에 가져가세요. 추울 때 두꺼운 담요보다 추위를 더 잘 막아줄 거예요. 이 작은 공기방울은 완벽한 단열재입니다. 옷 사이사이에 넣으면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방수 처리가 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젖는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서 수영을 한다면 쉽게 이한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류의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행을 하면 힘만 낭비하고 에너지가 고갈될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해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해변을 따라 옆으로 수영해보세요. 그러면 곧 해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안전하게 해변으로 수영해 가세요. 만약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에 뛰려고 하지 마세요. 앉거나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천장을 보면서 바닥에 누우세요. 다리는 가능한 한 넓게 벌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은 머리 뒤에 둬서 머리를 보호하세요. 이 자세는 떨어질 때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길을 잃었어요. 구조 헬기가 숲 위를 날아다니지만 조명탄도 없고 불을 피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거울이나 핸드폰 화면을 사용해 햇빛을 반사시켜 보세요. 헬리콥터를 향해 반사광을 조준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눈부신 빛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을 구하러 날아올 거예요.